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차이나 MBA들의 차이나는 차이나톡. 예, 차이나가 많이 들어가네요. 3번 들어갑니다. 네, 오늘 이게 새로운 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능률협회에 글로벌 교류협력센터를 맡고 있는 최윤식이라고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제가 차이나 MBA 24기 2014년에 입학해서 24기로 졸업했죠. 가장 선배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 산업정책실을 맡고 있는 서원형입니다. 경희 차이나 MBA는 32기이고요. 작년 8월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또 박사학위 또 네, 준비하고 계시죠? 현재는 이제 동대학원에서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박사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는 최고 학력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또 두 번째 출연이시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미리 이제 공지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또 이름 부르고 이러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닉네임을 붙이고 이 이름을 대신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네. 이 소장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오는 뭐 장수들 이름을 해서 이 여포, 제갈량, 방통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붙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좀 가장 그래도 좀 끌리는 인물이 제갈량이니까 제갈량을 제가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약간 지능캐 욕심이 있으시군요. 예. 자, 제갈량이 좋고요. 네, 또 고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신가 네. 조조. 네, 저는 조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조조를 하겠습니다. 느낌이 딱 왔네요. 네. 저는 뭐라고 고민했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조운이나 마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힘캐를 선호했는데 약간 이제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비주얼상으로 뭐 동탁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약간 조율해가지고 저는 이 비운의 모략가 곽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곽가란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곽과 제갈량 조조님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A 과정을 마치신 현업에 계신 분들의 살아있는 현장 얘기를 듣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이나 톡쇼, 중국이라는 주제를 갖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MBA, 그것도 차이나 MBA를 지원하게 됐는지 우리 또 가장 안쪽에 계신 제갈량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제갈량 아직 좀 어색하네요. 네.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네. 제가 예전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한 15년 전에 중국을 가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때가 한 2005년, 2006년 그 시기였는데 한 1년 반 정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중국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중국이 뭐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 한국능률협회를 오면서 좀 이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나 MBA를 도전하게 됐죠. 비교적 조금 재미없는 답변이었는데 좀 더 뻔하게 답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중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에 취업이 되면서 바로 주재원 생활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과 중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주재원과 또 현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한 15년, 그러니까 2002년 말부터 해서 2017년 9월까지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횟수로는 한 17년, 만으로는 한 15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현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피부로 많이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특히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더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느낌이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오히려 시각이 더 좀 좁아진 느낌? 그러니까 하는 분야만 잘 알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큰 숲의 숲속에 그 안에서 그냥 내 갈 길만 찾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 협회에 이제 2017년 말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차이나 MBA 들어왔죠. 예전에 같이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기로는 중국에 사업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좀 아픈 기억이 있는. 네. 실전 경험은 충분했으나 어떻게 보면은 이론 쪽 토대나 이게 제너럴한 그렇죠.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네. 하기 위해서 네. 예, 또 MBA를 하셨다. 네. 예. 저는 사실 중국 주식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증권사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랑도 같이 방송하시는 이제 전병 소장님에게 이제 주식을 좀 제대로 배우려고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잘했다고 생각한 게 한때 후광통으로 중국 주식 막 열풍 불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때 지원자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증권사 출신 지원자가 많았죠. 근데 제가 지원할 때쯤이면 그때가 그 중국 주식 한참 좀 빠져가지고 힘들 때, 예, 아우성 치고, 예, 그때여가지고 그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출신 지원자가 저 혼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참 그때 잘 판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만한 얘기를 좀 한번 쏙쏙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갈량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뽑아왔었거든요. 자, 일단 하시는 일이 이제 벤치마킹 연수? 벤치마크 네. 연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글로벌 일단 뭔지 좀 궁금해요. 글로벌 연수라고 하죠. 보통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떤 이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뭐 일본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으로 가서 뭔가 산업화에 대한 기초나 이런 것들을 배워오고 그런 것처럼 어떤 선진 사회나 선진 기업 이런 곳을 이제 방문을 해서 그들의 이제 트렌드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교류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알리바바라던가 텐센트라던가 이런 좀 선진 IT 기업이라던가 중국이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해주고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그런 게 도와주는 거. 또 반대로 또 한국도 우수한 정책이라던가 자원들이 많이 많거든요. 또 이제 삼성이라던가 이런 대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또 이제 뭐 개도국이라던가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그런 국가들도 있죠. 그럼 그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 오면 또 이제 한국에 우리 이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관들을 소개하고 그런 한국의 우수한 정책들도 소개하는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고 어레인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사실 내가 저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산업을 배우고 싶은데 그렇죠. 혼자 어레인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일개 하나의 기업이 어레인지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네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죠. 저 이런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비용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당 비용? 예. 비싸죠. 네. 그러니까 저 가끔 이제 그 우리 제갈량님이 올리신 네. 이제 그런 프로젝트 이제 네. 공고 올리시잖아요. 보셨어요? 보통 뭐 3박 4일 기준으로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을 간다 그러면 한 280에서 3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상당히 비싸죠. 예를 들어서 중국을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거는 여행이 아니고 비즈니스 트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섭외하고 연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냥 이게 관광성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더 큰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면서 좀 투자 차원에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하는 이제 뭐 임원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우수 직원들도 있고 이분들이 어차피 글로벌의 트렌드라던가 변화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걸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봐야지 느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한 가지 좀 놀랬던 거는 우리 기업의 그런 임원분들이나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중국을 가면은 의외로 10분이면 한 3분 정도밖에 중국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을 한 3박 4일만 갔다 오면은 갔다 온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시야가 트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기업들을 갔다 오시는 구체적인 좀 듣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은 뭐 알리바바라던가 텐센트라던가 아니면은 또 바이두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다 지역이 틀리죠. 이제 북경에는 이제 바이두가 있고 알리바바는 항주에 있고 뭐 텐센트는 심천에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엮을 때 그 주변으로 엮긴 하죠. 뭐 그런 유명한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AI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AI 쪽으로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센스타임이라고 AI 쪽의 스타트업으로는 뭐 세계 1위 기업이었죠. 뭐 그런 데라던가 아니면 바이트댄스라고 우리가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틱톡 뭐 그런 곳.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공유 자전거로 상당히 공유 경제가 중국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포라는 이제 자전거 뭐 이런 기업들 뭔가 지금 현재 트렌드를 주도하고 방향성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 그리고 나도 정말 가서 배워보고 싶은 느껴보고 싶은 그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제가 2019년도인가 갔었는데 그때 핑안 굿닥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네. 중국의 이제 보험회사 중에 핑안 보험이 이제 핑안 바오시엔이라고 하죠. 그쪽이 그 중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이제 보험회사인데 원래는 그쪽에 이제 자회사로 이제 핑안 굿닥터가 있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저는 좀 여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 AI로 그 건강 관리를 해주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약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약을 배송해주고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핑안 굿닥터의 1분 진료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분 진료소요? 네, 1분 네. 진료소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역에 가면은 그 증명사진 찍는 부스 있잖아요. 그런 크기인데 그 안에 이제 이게 뭐죠? 이거 재는 혈압 거? 재고. 혈압 재는 네. 거라던가 이런 간단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사하고 화상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그리고 거기서 이제 AI가 1차적으로 그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직접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럼 처방전이 있으면 이제 약을 사야 되잖아요. 자판기가 거기 있어서 바로 이제 간단한 뭐 감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자판기에서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없는 약품이다 그러면은 그 약이 집으로 배송이 돼요. 그런 서비스가 2019년에 갔는데 일반화돼 있었고 의외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모든 서비스를 빨리 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플랫폼의 가입자만 한 3억 5천 명 정도?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된 어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냐라고 하는 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쪽의 모 회사가 이제 핑안 보험이고 네. 그럼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뭔가 사고나 질병이 있을 때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상시에 이런 그 의료 혜택을 제공해 주면 어차피 우리는 전체적으로 중국 이민들이 건강해지니까 네. 거기에 대한 보험금도 줄어들 수 적어지니까. 있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 뭐 모르겠어요. 논리적이고 참 그래도 좀 와닿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주가가 보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2년 전에 가셨을 때 그걸 느끼고 만약에 투자로 했다면 네. 정말 좋은 게 그 사이 또 그렇죠. 코로나라는 게 생겼고 맞아요. 이 원격으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또 개선되고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짜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 이게 변화가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 연수를 몇 번 갔었을 때 그렇죠.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현장 가서 맞아요.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제갈량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장을 가시잖아요, 직접. 네네. 예. 중국의 변화가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를 보면서 어떤 점들을 좀 느끼셨나요? 정말. 간단히 나와요, 일단은. 할 얘기는 너무 네. 많지만, 네.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런 사업 때문에 뭐 많이 갈 때는 중국을 1년에 한 10번에서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는 갔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북경을 갔는데 그때는 뭐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다가 한 달 뒤에 갔는데 어느 날 온통 모든 거리에 뭐 노란 자전거, 오렌지 자전거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9월에 갔을 때는 10월에 갔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죠. 한 달밖에 네.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용해 왔다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변화들이 일상으로 너무 빨리 뭔가 스며든다는 거죠. 변화 자체에 익숙한 그죠.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느 날 가보면은 횡단보도에 안면인식 그게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그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무단횡단을 하면은 이 얼굴을 찍어가지고 신호등 아래에 사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창피를 주는 거죠. 무단횡단 못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거 안개 있는 보면서, 거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례는 너무나 많죠. 네. 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말씀 들어봤을 때. 예.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또 두 번째 출연이신 우리 조조님,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을 짊어지고 계신 조조님. 이 기업들의 고충들을 함께 느끼면서 해결책을 이제 찾아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민들이 뭔가요, 요즘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제조 전체적으로 그 어려움에 좀 봉착이 돼 있다. 어떤 어려움이네? 그 어려움이라는 게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빠른 기술의 변화나 우리 삶의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기업도 혁신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개발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그거를 못 쫓아가면은 이제 도태되는 상황이 이제 돼가니까 특히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 센터장님한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기업은요 잘 돼도 항상 힘들다고 말씀하지.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게 좀 잘 되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죠. 잘 되는 분야들도 있을 거고요. 이전에도 앞서서 한번 소개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막대한 투자와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큰 위기에 있다는 얘기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네, 뭐 최근에도 뭐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링크 보내드려서 고민이 많으시겠네 했는데 민감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코로나 사태가 로 인해서 우리도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디스플레이가 판매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패널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안 오를 것 같은 패널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LCD 가격도 올라가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5분기 연속 적자를 내다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3분기 특자를 내기 시작했고 이런 이제 특수 아닌 특수를 조금 누리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위기는 중국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산업만 봤을 때는 저희가 차이나 MBA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하는 건데 중국이 디스플레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었던 뭐 장비나 소재 분야에 대한 중국 로컬 기업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아니면 대만을 포함 이런 이제 글로벌 경쟁자들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로컬 기업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경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기회를 찾을 부분이 있나 싶거든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계속 공장을 짓고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광저우에다가 배터리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중국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일단은 시장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업도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관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빠른 변화,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술의 변화를 빨리 습득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뭔가 중국이 좀 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 뭐 AI 말씀하셨는데 AI 같은 경우도 중국이 2014년부터 해가지고 논문 수로만 따지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AI 발표 논문 수가. 엄청난 그 첨단 기술 쪽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 실제 기업들 비즈니스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요. 아, 저 속된 말로 진짜 그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 기업 환경, 비즈니스 환경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빠른 분은 빠르지만 낙후되면 그게 낙후돼 있다라는 그럼 낙후됐다는 게 뭐 기술이 낙후된 게 아니라 네. 비즈니스 문화, 비즈니스 환경 이게 정말이지 속된 말로 진짜 돈 떼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 사놓고 비즈니스 돈 안 주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그거는 많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근데 싶어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예. 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리고 뭐 이전에 그 중국 차이나 리스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 기업의 어떤 모럴 해저드 또는 기업의 그 분식회계와 같은 그 재무상의 그 불투명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하긴 해야 됩니다, 중국 쪽은. 그래서 기회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 단순하게 물건을 좀 내가 좋은 물건 잘 만들어서 파는 그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인데 그건 당연히 가는 거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시각을 넓혀가지고 일반적인 B2B 거래 방식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어떤 뭐 중국의 자본시장을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중국 기업가의 물론 그 기업은 이제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쓰레기 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들 말고 올바른 좋은 기업들, 기업들. 그런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네. 합작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 도움을 또 협회에서 주시는 거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네. 하고 있고요.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좀 주제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그때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실장님. 실장님 우리 제가 센터죠. 죄송합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 아닌가요? 메타버스. 네, 이 가상현실 공간에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또 이 AI와 증강현실과 VR로 VR. 구현되는 그 세계 그게 가장 핫한데 저도 최근에 이 오큘러스 이거 신제품 요거 이 메타버스 시대를 이해하고자 또 구매를 해가지고 보는데 신세계입니다. 아이돌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춰요. 게임도 굉장히 뭐 리얼합니다. 탐나네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사실 이런 디바이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바로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준비가 있는 겁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 얘기하려고 이거 사가지고. 우선 그 디스플레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이게 TV 또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네, 이게 뭐 86인치 8K가 지원되는 그렇죠.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모든 게 이제 디스플레이 기기로 만들어진 완제품인데 사물과 사람을 이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방 이게 보여주신 이런 VR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네.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렌즈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현실감 있는 체험 그리고 가상 세계와 현실을 이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또 많이들 지금 그 유저들이 활용하고 있는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평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여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이제 노블렉스라든가 뭐 네이버 Z의 그 제페토라든가 이런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 세계에서의 체험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VR 기기를 통해서 만약에 그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진짜 눈앞에서 뭐 가수들이
그냥 듣는 거랑 네, 다르더라고요. 완전 너무나 틀리죠. 이게 네. 현실감이 살아나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 못 가잖아요. 네. 그냥 이거 쓰면 바로 학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내 옆에 바로 친구가 있고 그렇죠. 수업 듣고 그렇죠. 체험도 하고 네. 보통 학교에서 실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구현해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네.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빠르게 변화할 것 같은 느낌이 맞죠. 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는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시지만 올해가 아마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아주 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VR 기기나 AR 기기에 활용되는 그 많은 디스플레이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투자와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페이스북이죠. 이게 페이스북의 네. 오큘러스 같은 경우도 저기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기기가 이 작은 기기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네. 네. 뭐 보시면은 이거 정말 재밌어요. 네. 네. 근데 저런 디스플레이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핸드폰이나 그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는 또 다른 방식의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 제갈량님도 네. 이 메타버스 테마로 네. 한 프로그램 또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건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코로나가 일단은 풀려야겠죠. 아니 그 최근에 진짜 기업들도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가상 현실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지금 중국 안에서도 그죠? 분명히 그런 흐름이 그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영화 있었지 않아요? 그 서로게이트라고. 혹시 모르시나요? 몇 년도 너무 옛날이에요. 그 다이아드 주인공이 누구죠? 저는 그냥 레디 플레이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디 플레이어는 최근 거고 아예 서로게이트라고 네. 자기의 분신이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집에 있고 뭐 하여간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게 이제 갈수록 이제 현실화돼 가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속도라는 게 네.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 중국 쪽하고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다양한 이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LCD, OLED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런 기존의 LCD 기술과 OLED 기술로 만들어진 네. 이 AR, VR 디바이스 기기도 있지만은 또 뭐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 이런 이제 뭐 생소한 아마 일반인들은 잘 좀 듣기 들어보시기 어려웠던 기술들인데 이런 걸 활용한 그 VR 기기용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국이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드라마 그거 있었잖아요.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네. 렌즈 하나 딱 끼면 그렇죠. 그게 최종 버전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그런 이제 그 구글 글라스처럼 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구글 만들어지고 글라스 있고요. 쓰는 렌즈는 뭡니까? 안경은? 이런 VR 기기는 네.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네. 네, 앞에 있는 건데 이걸 쓰면은 앞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투명 그 구글 글라스처럼 이제 투명 이런 그 안경형, 네. 착용형 이런 기기들은 앞을 봐야 되니까 이 앞에다가 이게 디스플레이 놓을 수가 없어요.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앞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광학 렌즈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디스플레이가 옆에 달려서 이게 이제 반사돼서 쏴주는? 반사돼서 앞에 구현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정말 손톱만한 네. 작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메타버스와도 관련해서 이제 AR, VR 기기도 있지만은 이제 홀로그램, 홀로그램도 이 메타버스 시대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아실 것 같은데 중국말로는 웨이메이. 그러니까 웨이메이. 영어로는 WIMI, YMI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작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 그 홀로그램 기업입니다. 위미. 위미라고 뭐 한번 이렇게 투자했다가 말을 하고. 좀 게 좀. 좀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재미 못 그런- 보고 나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이 메타버스 시대의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으로 중국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미 뛰어들어서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차이나는 차이나톡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그렇지만 돈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또 제 주제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진행자에게 제가 묻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갈량님과 조조님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네, 바로 그럴게요. 같이 네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PB로 활동하면서 최근 이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뭔가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 이 투자자분의 가장 큰 고민 이겁니다. 주식이 안 올라. 네.
근데 생각만큼 안 올라. 이게 왜냐면 지금 기대감이 되게 컸거든요. 특히 이제 양회를 앞두고도 기대감이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양회 시점으로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중국 주식이 좀 힘을 못 쓰는 국면이 나오는 거고, 이게 또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중국 주식이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다고 할 정도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주식이 굉장히 또 올해 초에 되게 강했거든요. 저희가 CEC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강한 이유가 너무나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세 상승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안 오르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구조 환경이 처해져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이 꺾이면 홍콩 증시도 같이 꺾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주식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거죠. 뭐 계좌도 계좌지만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전체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미국도 같이 하고 중국도 하고 뭐 한국도 보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되게 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익을 못 내면 조금 약간 속이 상하는 그런 국면이었다면 올해는 약간 진짜 이 옥석 가리기, 이제 진검승부의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초반에 난이도가 좀 높아진 상황. 그리고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5대5로 갈리거든요.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가 5대5로 갈려요. 그러니까 다 논리는 있고 그럼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지금은 뭔가 액션을 취할 때보다는 조금 유보하고 조금 경계감을 높이고 지켜봐야 되는, 함부로 액션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중국 투자라고 하면 진짜 아무거나 다 오른 장이었습니다. 특히 후광통 그때. 예. 뭐 전 종목 상한가, 뭐 빠지면 전 종목 하한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냥 다 같이 막 올라가고 떨어져 있는데 그때 후광통 한번 올라갔다 빠지고 나서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뭐 항서제약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기업들 뭐 귀주모테라든가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고요. 근데 뭐 이제 건설이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소외받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장이 잘 안 오르는 구간에서도 내가 정말 계속 가는 걸 갖고 있었다면 되게 좋았던 것이고,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종목 선택이 좀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닐까. 어떤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걸 좀 현장에서 느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주식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요건 조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 CEC에서도 얘기 안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유의사항이자 요령입니다. 중국 주식 투자는 요령. 첫 번째는 일단 글로벌 투자의 개념은 그냥 뭐 2등주, 3등주 이게 아니라 1등주만 하자. 네. 그냥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할 때는 다양하게 정보도 많고 하니까 이것저것 한단 말이죠. 뭐 오히려 작은 종목을 할 때 뭐 바이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작은 종목 할 때 이게 막 많이 오르고 해서 그런 이제 스몰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국 투자 그리고 글로벌 투자, 해외 투자는 1등주만 하는 전략이 맞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정보도 더 부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1등주를 투자하면 좀 맘 편하게 어떤 시장 흔들림에 이겨낼 수 있는 1등을 가져가면 주가가 전체로 빠질 때는 같이 빠지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내가 뭐 2등주, 3등주 갖고 오게 되면 회복의 가능성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1등은 살아남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등을 투자하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분산, 그러니까 거래소 분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천, 그리고 상해, 홍콩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또 이게 각 거래소마다 특징도 다르고 통화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해는 국영제고, 심천은 신경제고, 뭐 홍콩은 또 홍콩 달러니까 달러와 연계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산을 하면 굉장히 좋은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투자 요령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너무 차트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꿈만 보지 마시고, 재무제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뭐랄까, 의심이 많잖아요. 그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숫자다. 네, 그래서 재무제표 어렵지 않습니다. HTS 보면은 기업 정보 해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간단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국 주식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선입견을 깨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중국만 투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하면서 미국 같이 하는 게 더 좋고 해외 투자하면서 국내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런 밸런스 아까도 뭐 홍콩, 상해, 심천 하는 것처럼 이런 투자의 밸런스를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 요령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나요? 뭘 사야 돼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예, 유망 기업, 유망 업종인데 사실 이제 CEC에서 좀 기업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렇죠. 예, 어떤 이제 업종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CEC에서 저도 이제 소장님과 얘기하면서 많이 공통된 문의입니다. 확실히 조금 전까지는 약간 좀 루즈하셨거든요. 종목 얘기한다니까 지금 눈이 빛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자, 일단은 테크 쪽, 테크에서 보면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뭐 SMIC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장비 중국 투자의 가장 큰 지금 리스크는 미중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웨이란 정말 좋은 기업도 힘을 못 쓰고 뭐 5G도 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SMIC는 그런 견제를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메이커보다는 장비 관련돼. 예. 그래서 반도체는 장비 관련 쪽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섹터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 메이커들의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역시 역발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들이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도 이제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ASML 같이 뭐 지금 주가 날아가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전지 소재 쪽 기업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좀 미래 트렌드상 변동성이 있더라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특히 이제 풍력과 태양력에 좀 강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포트에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일단은 내가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요건 좀 여기까지는 좀 약간 뻔할 겁니다. 여기도 좀 인사이트를 하나 넣자면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이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목업, 광업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원재료를 다루는 기업, 원자재, 원재료를 다루는 기업들은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가치주로서 주가 평가가 좀 안 됐었거든요. 특히 홍콩에 상장된 원재료를 다루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괜찮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컨셉에 맞는 주식 종목들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상해에 이제 연수를 갔을 때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중에서 어떤 치열한 경쟁을 끝나고 과점과 거의 독점의 우위를 점령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에서 그 분야에서 과점을 형성한, 뭐 예를 들면 뭐 온라인 교육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배달 대행 쪽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 티켓 예약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경쟁을 물리치고 과점을 했다면 그 전까지는 좀 치열해서 수익을 못 냈다 그러더라도 과점 상황에서 수익을 좀 원활히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해당되는 기업들도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제 파트까지는 얘기했고요. 오늘 또 차이나 톡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한마디씩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중 관계를 둘러싸고 언론이나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국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이런 반중적인 여론이나 언론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우리 제갈량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이전으로 가면 뭐 사스도 있었고 사드 이후로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던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이쪽 사업을 하면서도 좀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안타깝죠.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보면 조금 한 수 아래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있었죠. 네.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수 아래라는 거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짤들을 보면은 대륙 시리즈라는 것들이 돌잖아요. 그런 거에 보면은 사실 정말 예전의 중국이나 아니면 정말 시골에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우스갯거리로 보면서 아직까지도 중국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는 더 빨리 앞서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우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미국하고 그런 상대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들을 아직까지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바로 옆에 있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중국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 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숙명이고. 그런 개념에서 어떤 중국을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개념보다는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또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아니면은 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중국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중국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차이나 포비아 이런 부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이제 심화가 됐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시각이 아닌 글로벌적인 지금 추세 형태가 됐다.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예, 그런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보면은 꼭 뭐 중국인들에 대한 내용들로 많이 접목이 되잖아요.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잘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네. 일본은 심지어 코드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일본은 굉장히 미국의 편에서 미국과 그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정책을 발맞춰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또 중국하고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비단 양 국가 산업이 서로 니즈가 맞아 떨어지니까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 있어서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의 협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외교적으로 강하게 할 건 강하고 경제적 정치와 협력은 경제는 확실히 분리를 하면서 할 건 자기네들 실리는 다 또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얘기하더라도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실리를 챙겨야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 또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또 맞아요. 눈길을 못 끌잖아요. 그렇죠. 조회수 못 올리죠. 그런 거. 좀 막 자극이 되고. 예. 보다 좀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 일반 사람들도 가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언론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CEC를 만들긴 계기가 뭐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좀 바로잡고자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친중, 반중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중해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거고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한쪽 편을 들면 채널이 빨리 성장합니다. 우리 편만 알고리즘이잖아요. 우리 편만 쫙 모으는 건데 저희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양쪽이 다 까여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자료를 PT 50장 뭐 분량의 자료 갖고 와서 띄우고 팩트로 얘기하시는데도 양쪽에서 까이고 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이게 보는 사람 시각에 있어서는 되게 뭐 나쁜 놈이 되었다가 뭐 좋은 놈이 됐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예민해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벗어나고 그거를 언론이 너무 부추긴다. 그러니까 언론이 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자극을 통해서, 포비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언론은 원래 그러니까 걸러낼 수 있는 이제 이 시청자분들의 어떤 시선이 필요하다. 경희대 차이나 MBA가 그런 중국에 대한 어떤 시각을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시각으로 갈 수 있는 지중해 그런 그 플랫폼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우리 CC도 그렇게 가는 거고. 예. 아니 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자 어쨌든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또 우리 제갈량님과 조조님을 모시고
이 차이나 엠베드의 차이나는 차이나 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 출연료 주나요? 네? 끝나고 소주 한잔 같이 피자 하시고. 먹었잖아요. 2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회 출연하신 우리 패널로서 소감 한마디씩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예. 일단은 뭐 오랜만에 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또 뭐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또 좋았던 점도 어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랜만에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우리 동문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좀 의미 있었고 또 그동안 몰랐었던 얘기들도 많이 알게 됐네요.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CC를 통해서 유튜브 데뷔를 했죠. 했는데 이런 기회가 제 삶에서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런 계기가 경희대 차이나 MBA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면서도 너무 좋습니다. 되게 저도 좋은데 이거는 우리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중국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